모든 일의 시작은 결코 비극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고 잔잔한 미소와 조용한 예식만큼이나 두 사람의 앞날도 평탄하게 흘러갈 것처럼 보였다. 주인공 한도윤,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다정한 성격과 안정된 직업 덕분에 주변에서는 그가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안도했다. 그의 곁에 선 여자, 정아린.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외에는 특별함도 과시도 없는 사람.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단단했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두 사람은 소박한 전셋집에서 함께 삶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복은 생각보다 쉽게 금이 갔다. 결혼한 지 3달쯤 되었을 무렵 새벽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미세한 숨소리가 있었다. 흐느낌인지 억눌린 비명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소리. 처음엔 악몽이라 생각해 모른 척했지만 그것은 매주 반복되었다. 고막을 간지릴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귀를 기울이는 순간 너무도 선명하게 들리는 울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 사실을 들킨 순간 얼어붙은 듯 숨조차 멈추려는 듯 침묵 속으로 몸을 말아갔다. 그 즈음부터 아리는 창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늘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걷히지도 않은 시간에 북쪽 하늘을 오래 바라보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스스로 팔을 움켜쥐는 모습, 마치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공포를 예측하는 사람처럼. 도윤은 묻고 싶었으나 그 질문이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릴까 두려워 입술만 달싹였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순간은 어느 비오는 새벽이었다. 창문 틈으로 미세하게 스며드는 비냄새와 함께 집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벨은 짧고 날카롭게 울렸고 아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쪽으로 달려갔다. 통화를 받는 동안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귀에 대고 있는 손등이 파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같았다.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의심 대신 두려움을 느꼈다. 아내가 단순히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후 며칠간 아리는 자잘한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숨겨 넣었다. 현금 유심히 제거된 휴대폰, 여권도 아닌 낡은 신분증 같은 것들. 도윤은 그 모든 행동이 떠날 준비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다. 만약 그녀의 입에서 미안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아리는 절대 택배나 우편물을 집 앞으로 두지 않았다. 꼭 직접 수령했고 늘 서둘러 문을 닫았다. 봉투들은 얇고 가벼웠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러면서 늘 안쪽 봉투에 적힌 발신지를 불에 태웠다. 종이가 타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창문을 열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냄새는 도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나중에는 꿈속에서도 그 으름 냄새가 느껴질 만큼 강렬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투명한 액체, 마치 눈물처럼 바닥에 맺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을 때 아리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두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북한 특유의 배경,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도윤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은 아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껏 그녀의 진짜 삶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했음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은 오래된 기억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말라있고 웃지 않는 눈동자, 그리고 뒷배경에 희미하게 보이는 철조망과 감시탑. 그 사진은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그제야 도윤은 이해했다. 아린이 매일 바라보던 북쪽 하늘은 누군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곳을 확인하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 사진을 본 후부터 아린은 더욱 말수가 줄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을 잠갔다 열었다 반복했다. 침착해 보이지 않는 손놀림은 겁에 질린 사람의 몸짓이었다. 그 즈음 병원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느 날 퇴근을 준비하던 도윤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직업을 밝히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군인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린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윤은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서지훈, 현재 국정원 대북정보과에서 일하고 있는 그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낯선 남자도 반복되는 전화도 모두 아린과 관련된 움직임이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지훈의 도움으로 그는 아린의 초기 입국 기록을 확인하게 된다. 그녀는 일반적인 절차로 입국한 것이 아니었다. 국정원 보호시설을 거쳐 신원불명 상태로 분류된 뒤 임시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서류에는 부모 이름이 지워져 있었고 가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비고란에는 단 한 줄이 남겨져 있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가족.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울렸다. 북한에서도 가장 잔혹하다는 그 장소. 아린은 그곳의 생존자였다. 주변에서는 이미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집 앞에는 보지 못했던 차량이 자주 멈춰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유난히 오래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린은 외출을 꺼렸다. 사람 많은 카페도 시장도 가지 않았다. 대신 불 꺼진 새벽 혼자 집을 나갔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돌아오곤 했다. 손에는 현금이 든 봉투가 있었다. 그 봉투는 중국 쪽으로 전달되는 송금이었다. 목적은 단 하나, 북한에 남아있는 소년. 사진 속 아이, 아린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그 돈은 국경지대에 머무는 브로커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브로커는 탈북자를 돕는 이가 아니라 그들을 인질 삼아 평생 협박하는 어둠의 중개인. 그리고 그 브로커의 이름은 민석. 한번 거래를 하면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사람. 도윤은 점점 숨이 막혔다. 아내가 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왜 밤마다 손을 떨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협박을 당하며 언젠가 아이까지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도윤은 단순히 동정만 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과거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어느 장마철 밤 번개가 유난히 많이 치던 날이었다. 도윤은 잠든 아린의 머리맡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중국 휴대폰 번호, 국경 지역의 지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떨리는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여기서 사라지게 되면 아이부터 찾아줘. 그 문장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피 묻은 유언에 가까웠다. 도윤은 그제야 확실히 느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결혼 생활은 따뜻한 부부의 이야기라기보다 어딘가로부터 도망쳐온 사람의 숨고르기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아린의 노트를 발견한 이후 도윤은 더 이상 자신을 단순한 관찰자로 둘 수 없었다. 진실은 이미 그의 손 안에 들어왔고 그 진실을 본 순간부터 그는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외면할 것인지 함께 무너질 것인지. 하지만 선택을 마치기도 전에 현실은 먼저 문을 두드렸다. 지우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린이 송금하던 계좌는 일반 계좌가 아니라 중국 옌지 근처의 비공식 송금 루트였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은 국경 통제대 군인과 연계된 브로커 조직이었다. 그 조직은 탈북자, 가족을 인질 삼아 평생 금전을 요구하며 조금이라도 흐름이 끊기면 북한의 가족에게 직접 보복을 가하는 곳이었다. 도윤은 이제서야 아린의 절박함을 정확히 이해했다. 사진 속 아이, 그 아이가 어쩌면 지금도 감시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녀는 결혼 후 매달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현금으로 바꾸고 비밀리에 송금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따뜻한 저녁 식사를 챙겨주는 남편 옆에서 아린은 늘 죄책감과 공포 사이를 오갔던 것이다. 의심은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위험이 되었다. 어느 저녁 도윤이 퇴근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말을 걸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린의 이름이 적힌 작은 쪽지를 현관 우편함에 남긴 채 사라졌다. 쪽지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시간이 없다. 그 짧은 글은 어떤 협박보다 더 날카롭게 두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아린은 잠들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밤새도록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어깨는 젖어 있었고 손등은 잔뜩 긁힌 채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도윤은 처음으로 아내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감싸주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변해 있었다. 며칠 후 도윤은 몰래 아린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오래된 여인숙 건물 옥상. 그곳에서 한 남자가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봉지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남자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고 아린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도윤은 확신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자주 나타나는 낯선 방문자들. 의무기록실 근처를 서성이는 그림자, 주차장에 멈춰 있는 검은 승합차. 심지어 환자 중 한 명은 도윤에게 자신도 북에서 왔으며 조심하라고 암시를 남긴 채 병원을 떠났다. 현실은 더 이상 조용한 일상이 아니었다. 아침 출근길마다 도윤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찜찜함을 느꼈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발걸음을 멈추면 그 침묵이 더 크게 귀를 때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엔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손바닥만 한 작은 USB 하나만 들어 있었다. USB에는 북한 국경 지역의 위성지도, 소년의 사진이 여러 장, 그리고 아린의 얼굴이 함께 찍힌 낡은 문서 스캔본이 있었다. 문서의 제목은 사망 처리 보고서. 북한 내부에서는 아린이 이미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의미였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채 국경을 넘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탈북자가 아니라 국가가 삭제한 존재였다. 도윤은 침착해지려 했지만 이미 모든 균열은 퍼질 만큼 퍼져 있었다. 사랑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실을 외면하고 싶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 또한 이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불가피함. 모든 것이 날카롭게 마음을 찔렀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끝에 다가온 것은 하나의 결심이었다. 이제는 진실이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 곁에 끝까지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곧 더 큰 폭풍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한 것은 USB 속 마지막 영상 때문이었다. 낡은 흑백 화면, 끊긴 신호, 바람소리 사이로 녹음된 억눌린 숨소리. 화면에는 철조망 근처에 선 아린과 어린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다. 아이는 어깨를 떨고 있었고 영상 뒷부분에는 총성을 닮은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화면이 꺼졌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는 더 이상 조용한 여인이 아니었다. 지우는 도윤에게 또 다른 진실을 전했다. 아리는 단순히 수용소 출신의 생존자가 아니라 북한 내부 고위 간부의 비리를 외부로 넘기는 연락책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후 강제로 노동당 내부 행정을 보조하며 문서를 다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정보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 정보는 곧 탈북 브로커들의 손을 거쳐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흘러왔다. 그 결과 북한은 그녀를 이미 사망한 반역자로 처리하고 기록에서 삭제했다. 이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이미 표적이 된 삶이라는 의미였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아리는 그 문서를 넘긴 대가로 자유가 아닌 평생의 추적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국경을 넘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은 거래였고 거래는 곧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되었다. 브로커 민석은 그녀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일정 금액을 계속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기꺼이 남편 몰래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가진 옷을 팔아가며 일정한 날짜마다 송금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두려움이 계속 살아있도록 만드는 구조였다. 시간은 잔인했고 선택은 더 잔인했다. 아리는 어느 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노트를 꺼내 놓았다. 그 노트에는 어두운 방에서 흘린 눈물의 양만큼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국경지대 군인들의 이름, 뇌물 전달 날짜, 그리고 아이가 있는 위치까지.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준비 과정에서 남편을 속였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뒤엉켜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집은 더 이상 평범한 신혼집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는 국정원에서 제공한 위성 사진과 중국 마이너스 압록강 경계지도 그리고 아린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택배 기사의 발소리조차 심장 깊은 곳을 찌르는 경계심으로 변했다. 작은 아파트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은 서로를 공격하는 메아리처럼 깊고 날카로웠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사건은 폭발하듯 찾아왔다. 아리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 신발장 앞에는 그녀가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바람이 쓸고 지나가면서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가방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출생증명서 한 장, 그리고
북한에서 사용된 주민등록 카드 조각. 출생증명서에는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부모란에 적힌 아린의 이름이 있었다. 얇은 종이였지만 그 무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도윤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그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되찾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출생증 옆에는 라이터로 그을린 듯한 또 다른 종이 조각이 있었다. 국정원 문서 번호가 적힌 보고서 일부.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담겨 있었다. 정아리는 단순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 정보 유출의 주체이며 자유를 위해 남편까지 이용한 정황 있음. 도윤은 그 문장을 읽으며 알 수 없는 냉기를 느꼈다. 사랑과 믿음 사이에 있던 균열은 이제 뚜렷한 질문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정말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이었을까? 창밖에서는 비가 쏟아졌고 천둥이 귓가를 갈랐다. 그 순간 도윤은 느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망이나 사랑의 비극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실을 파헤치며 자신까지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수렁의 바닥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린이 떠난 뒤 집안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다. 테이블 위에는 접힌 지도와 노트 한 권이 남아 있었다. 가위로 잘라낸 듯 공백이 생긴 현실 속에서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창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을 스치는 소리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가 남긴 가방, 그리고 출생증명서. 그것은 이 모든 혼란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고 새벽은 그날도 잊지 않고 찾아왔다. 휴대폰에는 낯선 발신 번호가 한 번 울렸다 끊겼다. 문자도 음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직감했다.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어쩌면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문을 2번 잠갔다. 그 순간 느껴지는 공포는 이전의 그것과 달랐다. 더 이상 아내만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다가온 현실이었다. 며칠 후 국정원 요원들이 찾아왔다. 아린이 자취를 감춘 날 이후부터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으며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보고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요점은 하나였다. 아린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며 확인해야 할 인물이 되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목적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흔적이었다. 도윤은 그 순간 모든 감정을 잃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과 의심,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채 며칠 뒤 병원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병원 주소만 정확히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얇은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국경을 바라보며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의 실루엣. 소년은 사진 속 그 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만은 여기서 멈춰요. 글씨는 분명 아린의 것이었다. 떨림이 있는 붓글씨처럼 불안하지만 결정적인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을 끌어들이려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위험에서 떼어놓으려 했다는 것을. 그동안의 침묵, 분리, 비밀은 모두 거리두기 위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을 속였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다. 도윤은 출근을 멈추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평범한 삶은 이미 깨져버렸고 환자의 통증을 치료하던 손은 지금 자신의 가슴 깊은 곳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린의 노트를 꺼내 펼쳤다. 페이지 마지막에 적혀 있던 문장은 잊을 수 없었다. 어떤 선택이든 그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온다.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그는 자신이 아직 선택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를 찾아 나설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원했던 것처럼 여기서 멈출 것인지. 밤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그림자가 또렷해졌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떠나려면 지금이었다.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곧 현실과 결별하는 일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문 너머로 발을 내딛지 않은 채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미루는 것이었다. 며칠 뒤 낡은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USB를 다시 켰다. 그 속에는 마지막 파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열리는데 시간이 걸렸고 화면은 한참 동안 검게 멈춰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 여자의 숨소리. 그 소리는 분명히 아린의 것이었다. 영상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 뒤로 화면은 꺼졌다. 그 짧은 몇 초가 도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살아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은 과거의 아린과 닮아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닌 잊지 않기 위한 방식. 그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지만 그 침묵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허물어졌지만 기억은 남았고 진실은 사라졌지만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문을 두드리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올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녀일지, 아이일지, 혹은 또 다른 진실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 이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 침묵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